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0강에서는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시제에 따라서 한반도의 지질이 어떻게 해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11강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질, 한반도가의 지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실제 전체 한반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이 됐는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변성작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의 판 구조 환경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미 저희가 판 구조 운동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1에서 첫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잠깐 갖고 와서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여기 있는데요. 유라시아판 북동부 가장자리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쪽에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이 있고 남쪽에 필리핀판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부근, 정확하게는 사실 일본 부근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냐면 크게 보면 4개의 판이 서로 만나고 있는 그 지점 근처에 있다. 그런 위치에 저희가 지금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누구로 수렴을 하고 있냐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섭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태평양판은 필리핀판과 북아메리카판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태평양판이 연두색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북아메리카판하고 필리핀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판이 서로 만나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위치 근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어느 판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지금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규모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진원의 깊이죠.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판의 경계로부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가 섭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누가 어느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어느 판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 판을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필리핀판 쪽보다 유라시아판 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 말은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을 보셔도 요 경계인데 태평양판 쪽에는 규모가 나타나지 않죠.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요. 북아메리카판이라고 써있는 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나타나고 있고 진원의 깊이가 나타난다. 그 말은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 즉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도 비교를 해보면 여기 경계인데 태평양판은 깔끔한데 필리핀판 쪽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재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한반도는 당연히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륙 이동을 통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 구조를 알았다면 실제로 우리 한반도를 구성한 지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위치에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 1 대륙이동 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대륙은 합쳐졌다가 그래서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대륙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가 분열을 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초대륙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분열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었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그림은 성캄브리아 시대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나중의 시기인데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원생대의 그 시기에는 콜롬비아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8억 년 전쯤입니다. 근데 그때 콜롬비아 초대륙이 18억 년 전쯤에 분열을 해요. 그리고 나뉘어졌다가 다시 신원생대 초기인 약 10억에서 9억 년 전쯤인 로디니아 초대륙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콜롬비아 초대륙 분열했다가
10억에서 9억 년 전쯤에 로디니아 초대륙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9억 년에서 7억 년 전쯤에 다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추측하는 건 한반도의 신원생대 암석은 로디니아 초대륙 분열 과정에서 형성이 됐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의 신원생대 암석, 저희가 배울 때는 시생대, 원생대를 구분하지 않고 막 얘기를 했었죠. 즉 한반도의 지질에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지형들, 특히 원생대에 만들어졌던 것들은 로디니아 초대륙 분열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로디니아 초대륙이 분열한 다음에 신원생대 말에 해당되는 6억에서 5.5억 년 전쯤, 이 정도가 다시 대륙이 모여서 곤드와나 초대륙을 형성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곤드와나 초대륙의 한반도 위치라고 표시한 게 바로 이때쯤을 나타낸 거예요. 약 6억에서 5.5억 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초에는 적도 근처의 곤드와나 대륙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현재 추정하기로는 곤드와나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중에 한반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북한중판, 그 다음에 남한중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북한중판이라는 거는 결국 한중지계고요. 남한중판이라고 하는 건 남중지계라고 부르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형성한 이런 땅들은요, 적도 부근에 있었고요. 인도, 호주, 남극 대륙과 아마도 근처에 인접해 있을 거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고생대 초에는 곤드와나 초대륙의 서쪽 부근에 있었는데 핵심은 적도 부근에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지계가 움직여서 나중에 한반도를 만들 거다. 요게 이제 고생대 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강원도 태백 지역에 분포하는 고생대 전기 진층. 그래서 왼쪽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오른쪽은 완종류 화석이에요.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완종류 화석이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얕은 바다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첨부하면 적도 부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태백 지역은 어때요? 네, 태백산맥의 자락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지층이 형성될 때는 바다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중판과 남한중판이 고생대 초기부터 곤드와나 초대륙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평남분지하고 태백산 분지에 캄브리아기에서 실루라기 초기까지의 고생대 퇴적암이 형성이 되는데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조선 노충근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노충근은 어디였어요? 적도 부근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 퇴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사진은 태백과 영월 지역에 있는 거고요. 고생대 후기 지층인데 왼쪽이 고사리 화석이고 오른쪽이 방추충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 화석들 혹은 뭐 석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난다습한 기후 조건 그렇게 가진 대륙 연변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평남분지하고 태백산분지에서 퇴적작용이 한참 없었죠. 고생대 중기에는 퇴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고생대 후기에 육성 환경화에서 형성된 퇴적층인 평안노충군이 조선노충군 위에 퇴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평안노충군도 초기에는 해성층이었지만 나중에 육성층이 되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생대 후기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한중지계하고 남중지계가 곤드와나 대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면서 원래 남반구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북반구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고생대 후기는 현재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되어 있던 고생대 초기 그림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얼핏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한중기계, 남중기계가 동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운데 놓고 그렸는가에 따라서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면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왼쪽에 오른쪽에 갑자기 어느 쪽에 있었다 곤드와나 대륙의 서쪽이다 동쪽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반도가 점차 남극 근처처럼 거의 남반구 쪽에 있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고생대 후기에는
적도를 지나서 적도 부근까지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생대로 넘어갈 텐데 일단 중생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한반도 지체 구조를 형성했던 모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모형이 나와 있어요. 왜 모형이 세 개가 있냐면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모양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중에서 굉장히 많은 모형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하게 시대 순서에 따라서 각광을 받았던 모형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분리 모형, 충돌대 모형, 만입세기 모형. 그래서 초기에는 지각분리 모형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그냥 한중지계에 있었던 거고 한 개의 지계로만 있었다. 그런데 어떤 지질학적 반려견을 통해서 아 이거 맞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모형이 나온 게 충돌대 모형입니다. 그래서 홍성과 강원도 5대3을 잇는 성을 경계로 북쪽은 한중지계, 남쪽은 남중지계 되고 한중지계, 남중지계가 충돌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충돌하면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충돌대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는 지질학적 사건에 의해서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오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바로 만입쇠기 모형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육과정상에서 따르고 있는 게 바로 만입쇠기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생대 이전에는 한반도가 세 개의 지계로 나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중지계하고 한중지계가 충돌하면서 한반도 중부가 북부와 남부 지역 사이로 쐐기 모양으로 돌아서 형성됐다는 거죠. 이게 오타가 있는 남주 지역이 아니고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중부, 북부, 남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합쳐졌다 보는 게 만입세기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왜 이 모형을 저희가 제시를 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중생대 이전에 나눠져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중생대 때 합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중생대 시기이기 때문에 중생대 설명 이전에 이 모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 보면 한반도는 판구조로 해서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함께 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임진강 때하고 옥천 때가 충돌 때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진강 때하고 옥천 때의 충돌 때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입세기 모형이 적절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임진강 때하고 여기가 충돌 때가 나타나려면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덩어리로 돼서 만났다. 이게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게 만입세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지계는 북부와 남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한중지계 여기 북부와 남부가 한중지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남중지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는 한반도 중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고생물 화석의 유사성, 변성 과정의 유사성, 절대연료 공포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중생대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곤드와나 대륙에서 분리가 됐죠. 한중지계하고 남중지계가 적도 부근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지계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대략 위치에서 그린 그림을 보시면 남중지계는 딱 적도 부근이죠. 근데 한중지계는 그보다 조금 더 북반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가 페름기 말에서 트라이아스기에 한중지계하고 남중지계가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 대륙도 한중지계, 남중지계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지계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륙의 모양의 대략적인 모양이 그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륙 충돌로 송림 변동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나라 중생대 때 화산 분출이 일어났던 세 시기 중에 첫 번째가 송림 변동이었는데 송림 변동이 뭐였다? 네.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하면서 합쳐지기 시작할 때 생긴 게 송림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생대 지층이 변형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송림 변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북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변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강의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림 변동으로 형성된 화성암 지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북쪽에 많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송림 변동이 북한 지역에만 있었던 변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북쪽의 영향이 좀 더 많았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대말에서 중국에서 두 지계 충돌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한반도는 충돌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대 초에 한반도에서 두 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속림변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중지계, 남중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이 경우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북쪽에 영향을 좀 더 줬고요. 남쪽에는 영향이 좀 적었지만 아예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곤도와나 대륙이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한중지계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한 후고 그 다음에 다시 남중지계가 한중지계하고 충돌한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게 이렇게 그림을 갖고 온 데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다른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남중지계하고 한중지계가 먼저 충돌하고 그 전체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로 넘어가면요.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한반도에서 완벽하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본조산운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림변동하고 대보조산운동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속림변동은 합쳐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초기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보조선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완벽하게 합쳐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화산 분출이 활발한데 이게 대보조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생대 중기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모습이 현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 후기로 가면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바로 경상분지였죠. 그리고 네, 불국사 변동이 있었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단 동생대 후기의 가장 큰 사건은요. 고태평양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태평양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게 이자나기판인데 이자나기판이 유라시아 대륙 밑으로 섭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섭입을 하니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분출이 되죠. 그래서 이 위치가 화산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게 바로 불국사 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이렇게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PPT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불국사 변동 때문에 분지가 형성돼서 뭔가 퇴적이 된 것처럼 써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순서를 정확하게 잡으면 뭐냐면 경상분지가 먼저 형성이 돼서 퇴적이 됐고 불국사 변동이 나중에 일어났죠. 그래서 경상분지 지역에 화산세설물 퇴적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지난 강의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 결국 뭐냐면 불국사 변동이라는 아주 큰 변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섭입이 시작이 되니까 화산 분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화산 분출이 생기면서 화산호 주변으로 분지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국사 변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화산이 분출한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국사 변동이 경상분지보다 나중에 형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생대 시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에 한중지계하고 남중지계 충돌이 하는데 아마도 중국에서 먼저 고생대 말에 충돌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중생대 초에 한반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계, 남부지계, 북부지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 북, 중 이렇게 그냥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공식적인 명칭으로 뭐다? 남중지계, 그다음에 한중지계가 세 가지 덩이였는데 걔네들이 충돌해서 임진강대와 옥천대를 형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입세기 모형에 근거해서. 그리고 중생대의 중기에 충돌이 마무리되면서 대보조산운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신생대에는 중요한 사건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동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대가 되기 전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붙어 있다 혹은 거의 가깝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태백산맥이 형성이 되고요.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길주 명천과 연일 지역의 퇴적암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신생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 이거는 시대순으로 배열한 건 아니에요. 우선 동해가 형성되면서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고요.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 동해 형성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바로 태백산맥,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형성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도 왜 생기냐면은
동해가 형성된다는 거는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분리된다는 건 멀어지는 거죠. 급격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층 지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의 높이가 더 올라간 거죠. 이 경동지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이 훨씬 더 지대가 높고 동해안 쪽은 급경사, 서해안 쪽은 서서히 완만한 이게 단층 운동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동해가 형성되는 그 과정 안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동해가 형성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주 명청지역 이 퇴적암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먼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태백산맥의 형성이 되고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형성은 제4기였고요. 길주 명청지역하고 연일지역에서 퇴적암이 형성된 거는 팔레오기, 내오기입니다. 그러니까 4기보다 더 앞선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술은 사건을 나타낸 거지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해 형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태평양판의 섭입으로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서 분리되면서 형성된 소규모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00만 년 전쯤에는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뭐다?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에서 섭입하는 위치가 현재보다 훨씬 더 한반도 쪽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500만 년 전. 그리고 일본 열도가 남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해가 확장이 되고요. 1200만 년 전,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때는 확장이 거의 멈추고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거의. 그래서 이때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거죠. 그러니까 1200만 년 전쯤이 이때가 4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동해 확장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도 화산 분출하고 울릉도, 독도도 화산 분출하고 이러면서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조금 지나면요. 1000만 년 전부터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동해의 열림이 멈추고 현재는 오히려 다시 수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대까지 시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큰 사건들만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고생대 때는 동아시아의 땅덩어리, 즉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적도 부근에 있었다가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중생대 때는 한중지계와 남중지계의 충돌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고 중생대 말에 뭐가 있었어요? 네, 섭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동해가 확장됐다. 이 동해가 형성됐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한반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던 지질 구조의 어떤 특징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 바로 변성작용이에요. 사실 변성작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7강 암석의 종류와 생성 환경에서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변성암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변성암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변성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과 광역 변성 작용이 있는데 이거에서 형성된 변성암의 종류가 무엇이고 각각의 조직의 특징이 뭔지를 7강에서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변성 작용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변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내용들을 합쳐서 변성함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 얘는 변성작용을 받은 게 아니고요. 녹은 다음에 다시 식었다? 이건 화성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광물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거나 재결정 작용에 의해서 화석 조성이 달라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변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결정 작용은 뭐냐면 내부의 결합 구조가 달라져서 다른 광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재결정 작용이라 한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변성 작용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요인 때문에 변성작용이 나타나고 달라지느냐? 중요한 게 바로 3요소인데요. 온도, 압력, 유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하고 압력에만 제가 이제 색깔을 넣고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이유는 유체에 대한 변성작용에 대한 영역이 별로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하다 보니까 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유체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색깔을 뺐습니다. 우리는 뭘 중요해서 보게 할 거냐?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변성작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성작용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초기 구성 성분이 다르면 다른 변성함이 생기고요. 만약에 초기 구성 성분이 같더라도요.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온도와 압력이 다르면 다른 변성함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유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다양한 변성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7강에서는 이런 그림을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결론은 다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배웠던 게 접촉 변성하고 광역 변성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접촉이겠어요? 바로 1번이 접촉 변성이죠. 왜냐하면 1번의 과정은 압력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깊이에 따라서. 근데 온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반면에 2번은 압력도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접촉 변성, 2번이 광역 변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변성 과정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촉 변성인지 광역 변성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의 그림인데 뭐 다른 그림을 갖고 와봤고요.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그냥 그래프만 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판 경계에서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위에 게 바로 A 지점이 되겠고요. 밑에 게 B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A 지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관입한 마그마 주변입니다. 자,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상승을 할 때 요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마그마 주변에서 온도 상승이 발생을 해서 이걸로 접촉 변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위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A 지점이라는 소리예요. 다른 B 지점은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상당히 위쪽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압력이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섭입을 하고 있는 이 경계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그림은 조금 더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A 지점은 관입한 마그마 주변이란 소리고요. B 지점은 어디예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하는 판 구조 환경, 즉 섭입하고 있는 지점 근처이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때도 마그마 형성이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역 변성을 얘기할 때 단순히 압력만 커진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프하게 좀 얘기하면은 그냥 섭입하는 지역 근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지역에서는 해구 근처죠. 광역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셔도 알겠지만 A 지점은요. 온도 상승으로 발생을 하니까 지온 구배열이 커요. 그래서 그림 자체에서의 경사는 완만하죠. 근데 경사가 완만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깊이가 얼마 들어가지 않더라도 온도가 빠르게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B 지점은요. 대륙지각은 압축력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같이 상승하면서 광역 변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구에서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해구 지점이 지금 사실 섭입이 일어나면 여기가 해구잖아요. 해구. 그러니까 해구의 가까운 쪽은요. 상대적으로 압력은 커요. 마찰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온도는 낮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직 마그마가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먼 쪽은요. 고온, 고압입니다. 먼 쪽 여기죠. 해구에서 먼 쪽. 마그마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구 근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사실 위치에 따라서는 약간 그림이 다르지만 그렇게까지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에서의 그래프 변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촉 변성 같은 경우에는 열애에서 생기고요. 상대적으로 좀 좁아요. 그리고 염리가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그림은 위가 홈펠스, 오른쪽이 아래가 데리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변성은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온도와 압력의 증가, 보통 수렴형 경계에서 생기고요. 염리가
발생하는 지역이 조금 상대적으로 넓다. 여기서 그림 왼쪽이 천매암, 오른쪽이 편암입니다. 이런 그림과 내용들은 지난 7강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으로 같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화학식이 다 같은 암석들입니다. 그런데 형성이 될 때, 변성작용을 받을 때 어떤 온도와 압력 조건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홍주석과 규선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접촉 변성을 받은 거예요. 압력이 작아요. 반면에 남정석과 규선석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광역 변성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금강석과 흑연도 사실은 화학식이 같습니다. C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강석은 4개의 원자들, 탄소 원자가가 총 4개의 원자들과 결합해서 단단한 그물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물 구조를 형성했다. 흑연은요, 판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화학식이지만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성암의 종류, 우리가 7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로 제가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림도 한번 보시고, 자, 이번 강의하고 연결시켜서 할 건 요겁니다. 자, 한반도의 변성암을 보시면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은 광역 변성 작용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6개, 영남 6개의 편마암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속림변동과 대보조산운동은요. 광역변성 운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지각변동이 심했죠. 그래서 이때 뭐 태백산분지, 옥천분지, 임진강대, 경기 6개의 변성암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변동은 접촉변성작용으로 변성암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국사변동은 마그마 분출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섭입대는 저쪽 1번 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광역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불국사 변동만 접촉 변성 작용을 주로 만들었고요. 대보조선원들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광역 변성과 접촉 변성이 모두 있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과 속림 변동은 광역 변성 작용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한반도의 형성과 변성 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지질 파트가 끝나서 대기 해양 파트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